자, 오늘 외교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영상이 여기저기 많이 돌죠. 정말 유엔에서 했던 그 스피치 연설,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신 분이고요. 외교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알리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오준 대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The pursuit of WMDs by the regime that is causing the hardship of the North Korean people. I would say in Korean, 이제 그만하세요. Or please stop it now. 와, 저 이거는 봐도 이 연설은 좋아요. Our term on the council started and is ending with the North Korean issue. This must be just a coincidence. But I'm saying this with a heavy heart because for South Koreans, people in North Korea are not just anybody's. 그렇지. That one day in the future, when we look back on what we did today, we will be able to say that we did the right thing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for the lives of every man and woman, boy and girl who has the same human rights as the rest of us. Thank you. 지금 들어도 감동이에요. 연설에는 흔히 두 종류가 있다고 하잖아요. 차가운 연설이 있고 뜨거운 연설이 있는데 우리에게 북한 주민들은 그저 아무나가 아니다라는 그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건 아주 차갑고 냉정한 논리를 통해서 아주 뜨거운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했던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에 참 여러 사람들에게 회자가 됐었거든요. 그런데요, 최근에 김정은이 이제 한민족이 아니다, 적대국이다, 이제 갈라선 두 개 완전히 다른 나라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사님께서는 이 이야기 들으셨을 때 더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생각이 많았는데요. 제가 저 때 10년 전이죠. 2014년이니까 최초로 북한 인권 문제가 안보리에 올랐을 때 저 이야기를 한 거는 북한 주민이 우리에게 아무나가 아니다. 우리 형제 자매다. 이제 이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가 다른 어떤 유엔의 의제와는 다르다. 이거를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김정은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한민족이 아니고 다른 나라다 하는 얘기는 결국 정부가 그렇다는 뜻인 것 같아요. 우리가 북한하고 형제자매라고 할 때도 우리가 김정은을 얘기한 건 아니죠. 그럼요. 북한 주민들을 이야기한 거였기 때문에 저는 김정은이 뭐라고 하든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만갑에서 오준 대사님을 모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쿠바와의 그 수교에 있어서 이 물밑 작업을 정말 많은 분들이 했잖아요. 또 오준 대사님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쿠바 대사와도 만나셨나요? 네, 제가 유엔 대사였을 때 제가 유엔 대사를 했을 뿐 아니라 이제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 의장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사회 이사회는 유엔의 중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쿠바 입장에서도 저하고 협조를 해야 되니까 둘이서만 만나서 점심을 먹자 그랬더니 저는 그때 이 사람이 이걸 받을까 안 받을까 자신이 없었죠. 왜냐하면 둘이서 외교관이 둘이서만 만나서 점심을 먹는다는 거는 누가 듣는 사람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북한 외교관들은 1대1로 하는 데는 잘 안 나오죠. 항상 누구랑 딴 사람하고 같이 다니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응했어요. 그래서 둘이 점심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솔직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관계 개선에서 수교할 때가 되지 않았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관계 개선하는 건 좋은데 외교 관계, 수교를 하는 거는 아직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근데 그런 이야기는 그 사람이 그냥 머릿속에서 나와서 갑자기 한 게 아닙니다. 다 자기 나라에다가 이 사람을 만나게 돼 있는데 뭐라고 내가 가서 얘기하면 되냐 이렇게 다 지침을 받아서 하는 거고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외교부에다가 쿠바 대사를 만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하면 되겠냐 이런 걸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관계는 뭐 개선해도 좋지만 우리는 수교할 준비는 안 돼 있다. 이것이 입장이에요. 이제서야 그 입장이 바뀐 거죠. 중요한 말씀 이렇게 하시는데 그럴 경우 밥값은 누가 내려요? 밥값은 초대한 측에서. 먼저 먹자고 한 사람이 내요. 얼른 궁금해서. 아니, 그리고 보면은 쿠바 여행 같은 데 많이 좀 갔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뭐 수교가 이게 돼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 이게 왜 쿠바랑 이제 수교가 된 거예요? 쿠바는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랑 수교를 안 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북한과의 의리, 과거 냉전 시대에는 우리하고 북한이 서로 한 나라라도 더 외교 관계를 맺으려고 경쟁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엔에 가입하기 전에는 우리를 국가로 인정해달라 하고 다른 나라에게 부탁을 많이 했죠. 예. 아마 북한도 그때 상당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경쟁이 붙는구나. 네, 수교는 피델 카스트로,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어떤 끈끈한 관계, 거의 뭐 혈맹 관계라고 할 수 있는 네네네. 그런 것 때문에 한국과 수교하는 거는 일종의 의리를 저버리는 거다 이런 생각이 강했던 것 나름 같고요. 노력했네. 그런데 이제 김일성도 죽었고 카스트로도 죽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그렇지. 어떻게 보면 쿠바도 이제 그런 부담에서 벗어났다. 기회를 보고 있었다. 근데 그 기회가 2014년에 왔다. 보고 놀라셨겠어요, 뉴스 보고. 왜 이렇게 그러니까 놀라셨어요? 우리 외교 장관이 뭐 쿠바를 방문했다는 거 물밑 작업은 뭐 외교관 또 이렇게 감이 있잖아요. 아 이게 뭔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데 갑자기 딱 발표 듣고 굉장히 놀라긴 했어요. 굉장히 놀랐는데 이제 쿠바는 이제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전후 관계예요. 북한하고 쿠바는 전후. 그러니까 너네는 사회주의 동방초소 조선, 사회주의 서방초소 쿠바. 우리는 북한은 전호라 그래요. 한 참호를 같이 쓰는 혁명적 동지. 이게 어떤 느낌인가 하면 우리말에 이제 찐친이라 그러잖아요. 북한하고 쿠바는 북한 말로 딱 친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중국은 좀 도와주는 맏형 같은 존재인데 잔소리를 많이 해. 그래서 좀 싫어해. 간섭을 많이 그 하는. 러시아는 별로 둘째형이긴 한데 필요할 때만 조금씩 뭘 좀 도와주고 그냥 입 싹 닫는. 근데 쿠바는 그냥 돈도 잘 빌려주고 물건도 잘 보내주고 뭘 해달라면 잘해주고 정말 자기 와이프한테도 말 못하는 걸 자기 찐친한테는 얘기하잖아요. 그런 친구한테 뒤통수를 맞은 거야. 우리 성민 씨. 네. 먼저 쿠바란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아, 저도 뭐 관심을 갖고 봤기 때문에. 어디? 그 미국 그 약간 여기 튀어나온데 거기 밑에 플로리다인가? 플로리다. 맞습니다. 오. 자, 이 플로리다에서 쿠바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짠 160km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전 조금 더 내려가는 거예요. 금방 갑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금방 가겠네. 전체 미국 대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진짜 코앞이에요. 네. 이 소앞이요. 자, 이 쿠바란 나라가 그러면 왜 공산화가 됐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것은 내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떻게 하는가 난단 말이오. 이거 보라. 아니 당연히 썩어 빠진 미제 자본주의보다는 공평하게 나눠 먹는 우리 사회주의, 이 공산주의가 훨씬 더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서 동무. 자, 그러면 바로 플로리다 코 아래에 있는 쿠바가 왜 그러면 공산화가 됐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1492년 콜럼버스가 인도 찾아가지고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서쪽으로 가다가 지금 서인도 제독 도착하면서 쿠바는 유럽사에 등장을 해요. (1800년대) 초반에 나폴레옹이 유럽을 휩쓸러 버리죠. 네. 나폴레옹에 의해 가지고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잠깐 사라져요. 그럼 중남미에 있던 스페인의 식민지는 본국인 스페인이 사라졌잖아. 이 기회에 독립해보자. 아, 독립. 해서 중남미의 국가들이 일제히 독립을 합니다. 하지만 이 스페인이 쿠바만큼은 절대 독립을 안 시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사탕수수 생산지였기 때문에 아까 럼주 얘기하셨죠? 그럼 달달하니 맛있지. 달달. 왜냐하면 사탕수수로 만들어야 돼요. 스페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대로 놓칠 수가 없는 식민지였어요. 다른 나라는 몰라도 쿠바 너희만큼은 절대로 노노노. 바로 플로리다 밑에잖아요. 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가 스페인 식민지라고 하더라도 생필품 같은 거를 스페인 본국에서 수입하실래요? 미국에서 수입하실래요? 미국에서. 가까우니까. 미국이죠. 네. 그래서 쿠바에 있던 당시 스페인 식민지 하에 있던 주민들이 플로리다에서 이제 물류를 주고받고 살았던 거예요. 스페인 정부가 멀더라도 비싸더라도 우리 스페인 본국에서 사가라. 여기서 미국도 야 까불지 말고 어차피 쿠바는 미국 바로 아랫동네이기 때문에 미국 영역이야. 나가라 하면서 펼쳐진 전쟁이 1898년에 미국 스페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그 미스터 선샤인 보시죠. 네. 미스터 선샤인 보면 맨 첫 장면 이병헌 씨가
전투하는 장면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그게 이병헌 씨가 미 해병대로 참전을 했던 미국 스페인 전쟁이에요. 쿠바였어요, 거기가요. 스페인이 박살이 나버려요. 이 전쟁 이후에 중남미의 패권을 갖고 있던 스페인이 몰락을 해요. 그리고 중미, 남미가 다 미국의 영역이 됩니다. 1902년도에 일단 쿠바가 독립을 하는데 미국이 완전히 독립을 안 시켜줘요. 정치적으로는 너희들 독립을 시켜주겠지만 경제적으로는 쿠바는 앞으로 미국의 식민지가 된다라고 선을 그어버려요. 이때 마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920년도에 미국 금주령이 터져버리네. 미국 내에서 술의 제조, 유통, 판매가 금지가 돼버려요. 네. 술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렇다고 술 안 마십니까? 술 마시지. 깜짝이야. 그때 이제 미국의 마케터들이 얘기를 해요. 자, 미 국민 여러분들, 이 주당 여러분들, 미 국내에서 술 못 마시니까 바로 플로리다 아래에 있는 쿠바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 마음껏 마실 수가 있습니다. 울랄라 갑시다. 가까워. 주당들이 다 쿠바로 내려가 버려요. 그때부터 이제 쿠바는 이제 이거의 천국이 되는데 이게 있으면 또 뭐가 있어요? 음주 가무. 그렇죠. 그러면서 쿠바가 향락의 도시가 돼버려요. 쿠바의 제1 인컴 소스였던 사탕수수 농장마저 싹 다 미국인 소유들이 돼 버립니다. 이런 가운데 1952년도에 폴헨시오 바티스타라는 인물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쿠바의 정권을 잡아요. 내가 정권을 유지하기만 해준다면 나는 미국에게 무조건 딸랑딸랑 하겠다. 이 양반은 정말로 쿠바에 있던 모든 것을 싹 다 미국에 갖다 팔았어요. 빈부격차 극으로 달합니다. 당연히 미국 아웃, 양키 고홈이 나오겠죠. 이런 가운데 한 인물이 등장해요. 아무리 봐도 우리 쿠바를 살리기 위해선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등장한 인물이 바로 카스트로. 예, 바로 피델 카스트로예요. ¡Viva el comunismo! ¡Al trazo el comunismo! ¡Patria o muerte! ¡Ródena el Ismer! 변호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집안 내력이 좀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약간 반골 기질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1953년에 몬카다라고 하는 쿠바 군 기지를 습격을 해요. 이거는 군사 반란입니다. 정부 군 기지를 피델 카스트로 변호사가 철컥 무장을 하고 덮친 거예요. 와, 이거 그럴 수가 있어요? 철컹철컹 잡혀요. 원칙대로 하면은 국가 전복죄로 얘는 사형이에요. 사형이죠. 네. 근데 장인어른이 바티스타 정권의 또 고위직이었어. 웬만하면 우리 사회 좀 빼주지 그래. 해가지고 장인백으로 풀려납니다. 아니 그러면 장인이 한번 살려줬잖아요. 내 운명이 이건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우리 피델 카스트로는 그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내가 쿠바 안에서는 내가 혁명을 못 이루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건너가자라고 해서 어디로 가냐면 슈 멕시코로 건너가고. 근데 여기서 멕시코에서 피델 카스트로가 평생 동지라고 생각했던 한 인물을 만납니다. 체게바라. 바로 체게바라. 아르헨티나를 떠나가지고 아르헨티나는 나보다 더 못 사는 나라들이 많았거든요. 거기에 이제 혁명을 도와주다가 이제 멕시코까지 건너간 상태였어요. 네. 그때 망명 생활하고 있던 피델 카스트로를 만난 거죠. 이야. 실제로 인사를 이렇게 해요. 난 변호사인데 혁명을 일으켰다가 실패해서 멕시코로 왔다. 체게바라는 나는 의사다. 사람을 고치는 게 아니라 세상을 고치고 싶다. 동지여! 이야. 먼저 또 피델 카스트로가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동지들을 모았는데 별로 안 된다. 100명이 안 된다. 80몇 명밖에 안 되는데 우리 80몇 명 가지고 우리 한번 쿠바 한번 뒤집어 엎을까? 젊었어요. 80명 가지고 뒤집어 엎자. 라는 놀라운 생각을 해요. 차. 그리고 1956년 그랜마호라는 배를 타고 멕시코를 출발해서 쿠바로 넘어가요. 딱 80몇 명이 탔어. 대찬 생각이었죠. 100명이 안 되는 인물 가지고 쿠바란 나라를 뒤집어 엎을 생각을 했으니까. 혁명가들은 근데 혁명가들이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공을 합니다, 이게요. 오, 진짜요? (1959년 1월) 드디어 쿠바 혁명을 성공시킵니다.
이 순간까지는 피델 카스트로가 한 번도 자기는 공산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뭐냐면 내가 이 쿠바의 민심을 내 쪽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냐? 미국에게 빼앗겼던 카지노, 호텔, 사탕수수 이런 것을 빼앗아서 다시 민중들에게 돌려주자.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토지개혁. 이것들을 싹 다 국유화해야 돼. 미국 정부라면 열 받아야 안 받아요? 아, 완전 얼마 치워갔죠. 이것들이 미쳤나죠. 바로 160km 앞에 있는 미국이 우리의 철천지 원수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소련에 붙어야지. 미국의 원수와 손을 잡자. 아. 소련도 믿을 수가 없는 나라다라고 느낀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62년도 쿠바 미사일 위기. On the island of Cuba, unmistakable evidence has established the fact that a series of offensive missile sites 그래서 바로 케네디가 소련에 전화를 겁니다. 뚜루루루, 너희들 지금 이 건설 중단 안 하면은 우리 핵 미사일 쏘겠다. 3차 대전 준비가 됐냐? 소련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여기서 물러나면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일단 못 먹어도 고라. 케네디가 선을 딱 그어요. 쫙 그런 다음에 넘어오면 요 선 넘으면은 나 핵 미사일 버튼 누른다. 요때가 진짜 3차 대전 발발 위기였어요. 그때 이제 소위 이제 지구종말 시계가 이제 몇 맞아, 분 안 맞아. 남았던 시기죠. 그래서 소련에서 출발한 군용 선박이죠. 케네디가 그은 이 데드라인 쪽으로 다가오고 있고 케네디는 지금 배 어디까지 왔나? 지금 도착 시점입니다. 누를까 말까 하고 있다가 당시 소련 서기장이 안 되겠다. 케네디가 진짜 누를 것 같아. 해가지고 야 안 되겠다. 후진 해서 가던 소련 배를 다시 소련 쪽으로 돌립니다. 자, 어쨌든 후르시초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야 가고 있던 소련 배 다시 뒤로 돌려. 생각 잘했다. 잘한 거죠. 이걸 보고 두 사람이 멘붕에 빠집니다. 이 두 사람. 와. 아, 정말 소련을 믿었었지만 봐라. 소련도 미국 앞에서 꼬리 내린다. 그럼 어떻게 하냐? 각자 도생이다. 그럼 우리가 소련과 손을 잡을 수가 없다면 누구와 손 잡을까? 같은 동병상련인 쿠바와 북한, 북한과 쿠바. 우리끼리 손을 잡자 해서 그때부터 1962년부터 쿠바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잘못 형제 잡았다. 국가가 됩니다. 지금까지 썬킴의 거침없는 외교사였습니다. 박수 치라 박수. 진짜로? 아, 우리 북조선과 쿠바의 역사를 아주 잘 표현했습니다. 김선 동무를 내가 처음으로 오늘 아주 그냥 제대로 보고 있어. 오늘 끝나고 모히또 앉아줄 테니까 받아가라고. 김선이 아니라 썬킴이야. 김선동무야. 우리 북조선은 성이 앞으로 와. 김선이지 어떻게 썬킴이야. 성이 선씨가 아닌데. 김일성이네, 썬. 자, 썬킴 교수님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면 결국 믿었던 동네에서 힘센 형이 사실은 허당이었다는 걸 깨닫고 나서 친구 둘이서 야, 믿을 건 우리밖에 없다. 이러면서 이제 카스트로와 어떤 김일성, 그러니까 쿠바와 북한의 브로맨스가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하고 쿠바는 야 이런 때 우리가 힘을 합치자. 쿠바에서 러시아하고 뭐 군기지들 다 철수하고 이러면서 위기가 오니까 김일성한테 도와달라 그래.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그때 남조선 혁명 하겠다고 만들어놨던 AK 소총 10만 정을 무상으로 줍니다. 그 당시에 북한은 살림살이가 괜찮았던 거예요? 그 60년대는 그래도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거하고 기관총, 지뢰, 모든 보병 무기를 줘요. 그러니까 카스트로는 굉장히 고맙죠. 그런데다가 대사를 보내는데 외교관 보내지 말고 군 장군, 전략을 아는 군 장군을 좀 보내라 대사로.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박중국이라고 유명한 상장이 있어요. 별 3개짜리. 너가 대사로 가. 그래서 가서 쿠바군을 지휘를 해요. 아, 전쟁 경험이 있던 인물이었구나. 그 경험이 많은 사람이니까. 그래가지고 어쨌든 쿠바하고 김일성이는 정말 세계에서
가장 반미적이고 언제 전쟁이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나라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둘이 이렇게 친해서 유명한 구어가 평양 사람들은 알아요. 양키노 꾸바시, 꾸바시 양키노. 양키는 나쁘고 꾸바는 좋다는 그 말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꾸바 사람들 만날 때 양키노 꾸바시 그러면 꾸바 사람들 엄청 좋아해. 꾸바시. 쿠바 예스. 그게 북한 사람들 만날 때 그런 양키노 꾸바시 그러면 당신 스페인어 잘한다고. 스페인어 하나도 모르는데 그런 정도로 꾸바하고 북한하고는 친한 거예요. 그러던 1986년 김일성이 피델 카스트로를 평양에 직접 초청을 하고요. 심지어 12,000km를 카스트로가 날아서 노장이 평양으로 옵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쿠바의 당 및 국가수반 피델 카스트로 동지와 뜻깊은 상봉을 하셨습니다. 와, 김정일 때도. 저기 86년도 사진인데 김일성이는 카스트로한테 공화국 영웅 훈장을 줘요. 저기 제가 평양 외교부에 있을 때 왔던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로 둘이 그랬는가? 개천군 가감리라는데 1월 18일 기계 공장이 있어요. 이게 지하에서 만여 명이 기술자 노동자들이 군수품을 만드는 공장이에요. 10,000명이 지하에? 10,000명이 지하에. 여기 이제 탱크 엔진, 잠수함 엔진, 경비함 엔진 같은 거, 미사일 엔진도 거기서 만들었어요. 그 공장을 지하 공장을 김일성이가 카스트로를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김일성이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나라 정치국 위원들도 여기 들어와 본 사람은 거의 없다. 당신은 외국인으로서 처음인 게 아니라 우리나라 간부들 중에서 당시 처음으로 내 이 공장을 보여준다. 그럴 정도로 카스트로가 감개무량을 한 거죠. 우리 무력이 바깥에 나온 건 별로 없어 보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다. 이런 걸 보여주고 카스트로가 거기 감명을 받아서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친선관계를 더 발전시키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외교적으로 상징적으로도 북한에게 쿠바라는 나라가 하는 중요성은 중국 다음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한테 중요한 나라라는 건데 사실 북한과 쿠바의 우정은 김일성 시절에 이미 시작됐고 그 이후로 또 아들인 김정일 역시 만나가지고 우애를 나누기도 했고요. 그리고 1997년에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고난의 행군 때지 않습니까? 극심한 경제 난 속에서도 북한 청년 500여 명을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이 벌어지는 쿠바로 또 보내기까지 했었거든요. 비행기 값만 해도요. 그리고 2016년에 피델 카스트로가 사망했을 때 이제 김정은이죠. 김정은이 쿠바 대사관을 직접 찾아가서 직접 조문을 합니다. 그리고 3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정할 정도로 그 정도 혈맹이었고 그리고 2018년 이후에는요 쿠바의 제1 비서가 되는 미켈 디아스 카넬 부부가 방북해서 또 김정은 부부와 함께 만찬을 즐기면서 돈독함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끈끈하네요. 아니 그럼 북한 주민들은 쿠바라는 나라를 되게 좀 친숙하게 좀 생각할 것 같은데 어때요? 그냥 입에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방금 들어온 따스통 신입니다 하면서 애들이 흉내낼 때 무조건 피델 카스트로가 나왔어요. 뭐 너르돔 시아노코를 막 너르똥이 시큼시큼의 동지와 뭐 피델 카스트로 동지께서 우리 공화국을 방문하셨습니다 하면서 애들이 길에서 그렇게 놀고 다녔어요. 부모님들도 쿠바 하면 완전 형제 국가라고 그냥 툭 치면 나올 정도. 그리고 그 지도가 저희가 세계 지리 시간에 배워줘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거든요. 미국 놈들이 이거 잡아먹으려고 입을 확 벌리고 있대요. 그래서 쿠바는 항상 빨갰어요. 세계 지리 그 교과서에 보면 이걸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쿠바는 끄떡 없다는 거예요. 여기 딱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그리고 딱 찍으면 그냥 나간다는 거죠. 맞아요. 저희가 너무
엄청 그렇게 가르쳤고 항상 부모님 세대에서는 그걸 좀 자랑스럽게 자식들한테도 얘기를 했었고 그렇지. 그다음에 김정은이 또 2023년 4월에 그 지금 쿠바 대통령이 재선출됐을 때 축하한다고 굉장히 최근이잖아요. 축하한다고 막 이런 전문까지 막 보내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쿠바가 뭔가 형제 국가였던 거죠. 쿠바 하면 북한 사람들 흔히 생각하는 건 그냥 사탕. 그렇죠. 맞아, 사탕. 알사탕.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이제 사탕이 평양시에 좀 풀리면 쿠바 동지들이 보내준 거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탕수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북한 사람들이 설탕을 그렇게 좋아해요. 그리고 설탕 가루를 선물로 간부들한테 줘도 간부들도 좋아해요. 맞아요. 그만큼 희귀한 물건이야. 네, 기회예요. 근데 그거를 주는 유일한 국가가 쿠바야. 그래서 쫙 평양 시내 설탕가루가 팔리면 쿠바에서 10,000톤짜리 설탕을 실은 배가 하나 들어왔군. 청진항이나 뭐 원산항에 들어왔다. 이럴 정도로 쿠바 하면 사탕이에요. 맞아요. 대한민국과 수교를 하겠다. 야, 우리나라 대단해. 외교관들 그 틈을 삐죽고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가? 이게 뭐 쿠바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갑자기 뭐 한순간에 마음을 바꿔서 어제까지는 대한민국이 적성 국가였는데 오늘부터는 야 아니다 우리 노선 갈아타자 이렇게 간 게 아닙니다. 외교는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정부가 계속 쿠바를 향해서 러브콜을 보냈고요. 오준 대사님이 유엔 대사로 계실 때가 2015년이셨죠. 5년, 6년?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물밑에서 쿠바와의 국교 수교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첫 순간은 아마 1999년일 겁니다. 당시에 미국 주도로 계속 이제 쿠바를 경제 제재하고 있었는데 유엔 총회에서 쿠바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경제 봉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냐 마냐의 결의안이 상정됐어요. 근데 당시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1999년에 미국의 입장을 대변한 게 아니라 미국의 경제 봉쇄를 중단해야 한다 라고 대한민국이 의결을 합니다. 표결을 합니다. 이게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2000년대에 들어서 대한민국이 쿠바에 수교를 제안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1999년부터 계속 쿠바에게 마음의 빚을 하나 쌓아가다가 지금 이 결실이 나온 거죠. 우리가 25년에 걸친 이제 외교의 노력을 통해서 이제 쿠바 수교를 맺었다. 이제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사실 얼핏 생각하기엔 쿠바에서 과연 우리가 뭘 얻어? 우리가 사탕수수 때문에 쿠바하고 수교를 맺는 건 아닐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외교는 덧셈만 있는 게 아니죠. 외교의 다른 쪽면은 뺄셈이지 않습니까? 북한한테 이렇게 소중한 나라였는데, 중요한 나라였는데 등을 돌리고 우리랑 국교 정상화했다는 것은 우리한테 플러스란 면도 있지만 북한한테는 대단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 충격을 이제 북한이 느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제 북한은 더 이상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정통성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쿠바가 이제 양쪽에 다 수교를 했으니까요.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도 이게 생각하지 못한 이제 꼬이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 쿠바와 북한은 뭐 우정이 있는 나라, 가족이다, 형제다, 의리하는데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부당거래. 거기서 이제 부패한 경찰, 거기 조폭들이 서로 배신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서 아니 너희는 가족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씩 웃으면서 가족 같은 사이라 그랬지 언제 가족이라 가족 같은 가족은 아닌데 맞아요. 북한의 오랜 우방인 쿠바와 수교를 한 것이 외교적인 성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조금 길게 보면 실질적인 그런 눈에 보이는 이익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쿠바는 아까 지도에도 보셨지만 카리브해에 있는 섬나라로서는 큰 국토를 가지고 있고 우리 한국보다 더 큰 면적의 국토를 가지고 있고 인구도 300만이나 되니까 그 지역 카리브로서는 아주 큰 나라이거든요. 노동력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고 경제적인 잠재력 있죠. 세계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도 있고 분야에 따라서는 또 지금 쿠바가 전력난이 심한데 이제 그런 태양 발전이라든지 우리가 가서 이런 거 우리가 가서 해줄 수 있는 것들도 많고 또 쿠바에는 광물이 많이 나요. 그래서 그 2차 전지 산업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광물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의 제재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되고 있지만 우리가 좀 길게 본다면 우리와의 상호 경제 관계도 잠재력이 크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는 아까 우리가 초반에 얘기했듯이 쿠바에 놀러 가면 사실 좀 불안한 요소들이 있었잖아요.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뭐 여권을 놀다가 분실할 경우에는 멕시코에 있는 주 한국 대사관으로 가서 다시 뭐 재발급 받아야 되고 이렇게 절차가 되게 복잡했대요. 네네. 근데 이제는 그냥 거기서 바로 설치가 끝나면 거기서 바로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있고 사실 또 지금 남미의 한류가 엄청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 교류도 엄청나게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이익이고 북한한테는 굉장한 손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서 굉장히 좀 방해했다라는 좀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어떤 식으로 좀 방해를 좀 했나요?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 보면 특히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난 25년간 공개적으로도 많이 얘기했고 노력도 했고 이러니까 그걸 북한이 모를 리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외교장관이 쿠바에 가서 쿠바 외교장관을 만난 적도 2번 있는데 그때마다 북한은 그 전 또는 후에 고위급을 이수영 외무상이라든지 최영해라든지 김영남이라든지 이런 고위급들을 쿠바에 보내가지고 한국하고 수교하면 안 된다. 아마 이렇게 얘기했겠죠. 수교만은 막자. 조금 이런 경제관계는 약간 있고 관광객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더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또 북한이 또 우리를 견제한 것도 있지만 또 쿠바도 북한의 눈치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1988년 서울올림픽이잖아요. 네. 그때 공산권 국가도 다 참석했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쿠바만 안 왔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이제 북한의 강력한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또 우리 측에서 이제 쿠바와 수교를 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게 2015년이었는데 근데 바로 그 해에도 당시에는 수석 부의장이었던 미겔 디아스 카넬 이 사람이 또 북한을 또 방문합니다. 아이고. 그래서 또 북한과 또 우위를 과시하기도 했고요. 네. 또 최근에 2022년 때 그 유엔 총회에서 우리 측에서 이제 양국 외교장관 회담을 갖다가 제안을 했거든요. 근데 쿠바 측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면서 그걸 거절한 적도 있었어요. 88 올림픽, 서울 올림픽처럼 진짜 네. 한국엔 나쁜 짓 많이 했는데 한국엔 나쁜 짓 많이 했는데 그때 원육 정치범 많이 하셨어요. 반성 많이 합니다. 근데 무슨 일에 관여하셨어요? 87년도에 11월 달인데 소련을 비롯해서 모스크바랑 해서 이제 친북한 나라들을 돌았어요. 네. 근데 쿠바에 갔어요. 쿠바에 가서 김영남 부총리 겸 외교부장이 단장이고 우리는 수행원이고 네. 가서 이제 카스트로를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서울올림픽이라는 것은 한반도 위에 매달린 큰 칼이나 마찬가지다. 당신네가 만약 서울올림픽에 참가하면 이 칼이 뚝 떨어져서 한반도가 허리가 둥둥 잘리는 거다. 김영남이 이렇게 딱 이야기했어요. 카스트로가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 알아다. 우리 안 간다. 김일성 동지가 가지 말라면 우리 안 간다. 그리고 안 갔어요. 그리고 저녁에 연회를 차린다고. 그래서 우리는 야 이거 뭐 또 엄청나게 먹었죠. 엄청난 진수성찬이 차려지겠군 하면서 갔는데 자기 집에 초청을 했어요. 카스트로가 자기 집에 초청했는데 그때 제가 뭘 느꼈는가 하면 요리사 아줌마 하나하고 카스트로가 요리를 해요. 우리 탁에다 앉혀놓고. 이야. 그리고 와서 요리를 운반해서 갖다 놓고 앉았는데 이 군복이 카키색 군복을 입었어요. 카스트로가 피델 카스트로가 항상 여기 옷섭이 다 해져서 달았어요. 아이고. 또 군화 신고. 이게 뭐하고 오버랩되는가 하면 금수산 기념궁전하고 집이 오버랩되고 금수산 기념궁전에 그 진짜 진수성찬 차려주던 김일성 연회장하고 너무 다른 거야. 야 이거 공산주의 하려면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다. 근데 거기에 너무 많은 의미가 네. 포함돼 있어요. 근데 그 사람도 맞다. 진짜 공산주의는 여기서 공산주의를 하는 거다. 그랬던 나라가 결국은 그때부터 몇 년이 흘렀잖아요. 뭐 수십 년이 흘렀잖아요. 이게 이념 가지고만 살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백성이 공산주의 이념만 가지고 먹고 사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자기네도 빵이죠.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빵을 줘야 되니까 한국하고 수교할 그런 필요성을 그렇게 느낀 거죠. 이만갑이 정말 대단한 게 우리나라랑 쿠바를 방해하려던 북한 외교관과 우리나라와 쿠바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는 대한민국 외교관이 지금 같이 앉아 계세요. 외교 통일. 그 바티스타 이른바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사회주의를 했는데 사회주의라는 게 이제 계획경제예요. 그가 이게 계획경제 폐해는 너무 많이 말해서 그냥 한두 가지만 이야기하면 쿠바가 외화벌이 원천을 가장 많이 쓴 게 뭔 줄 아세요? 의사수출입니다. 의사수출. 그러니까 쿠바에서 고등교육, 의무교육을 하니까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을 베네수엘라, 칠레, 아르헨티나 같은 데 의사들을 보내가지고 인력 수출을 해. 그러면 거기서는 의사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뭐 $10,000도 벌고 $20,000 벌고.
그걸 이제 조국에 보내는 거야. 그런 정도까지 할 정도로 쿠바가 못 살았어요. 그런데다가 또 한 번 타격을 입는 게 구소련 붕괴입니다. 구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그러니까 쿠바 경제가 한층 더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쿠바 공무원들이 보통 우리가 그때 갔을 때도 쿠바 공무원들 월급이 달러로 계산하면 10달러가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금도 뭐 쿠바는 어떤 정도인가 하면 공무원들이 공용 숙소 사업을 해요. 월급 타는 거는 민박을 하는데 민박에서 받는 돈이 하루 저녁에 50달러, 60달러 되잖아요. 자기 몇 달 월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공무원 일은 제대로 안 해. 그냥 땡 치면 나갔다 땡 치면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이랑 똑같네. 제가 흥미로웠던 쿠바에서 딱 두 가지였습니다. 그 촬영을 이렇게 다니는데 항상 같은 지역에 호텔에서 나가서 같은 지역을 가면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분들이 길거리에 의자를 갖다 놓고 그냥 앉아 계세요. 직업이 없어요? 저희는 계속 똑같은 풍경을 보니까 그걸 이제 프로 구경로라고 불렀어요. 늘 거기서 사람을 구경하시면서 하루 일과를 끝내시는 분이에요. 뭐야, 어떻게 먹고 살아? 나중에 저분들 왜 저래? 라고 물어봤더니 국가에서 일 배당을 못 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제 일을 줘야 되는데 일 배당을 못 받는 사람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 앉아 있는 거죠. 또 하나 재밌었던 건 매번 갔던 술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해밍웨이가 자주 갔다는 단골인데 쿠바는 모든 것들이 다 공무원이 운영을 하니까 술집도 9시면 열어요. 아침이면 열어요. 다 동시 출근이니까. 또 날씨가 덥기 때문에 오전부터 관광객이 많고. 그럼 몇 번을 가서 술을 먹는데 나갈 때쯤 돼서 얼마냐 물어보면 거꾸로 물어봐요. 너 몇 잔 먹었니? 나는 모르지. 너희들이 알지. 라고 하면 그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가래요. 돈을 안 받고 나가라는 거니까. 자기 거 아니잖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 술집을 3번을 갔는데 2번을 돈을 안 받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공무원들인데 이 사람들은 들어오는 손님들 빨리빨리 제공해서 컴플레인 안 들어오는 게 중요한 거지. 어차피 벌어야 자기 돈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빨리 나가라. 컴플레인 들어올까 봐. 그걸 보면서 사실은 이게 참 문제가 많은 시스템이구나 하는 걸 새삼 또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오바마 대통령 때 쿠바와 관계 개선했다 뭐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까 제가 말했던 2014, 2015년에 있었던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숨통이 트였어요. 그렇죠. 오바마 대통령이 손을 내민 거죠. 그래서 테러 지원국도 해제하고 국교 정상화를 선언하면서 미국과 쿠바 관계가 참 훈풍이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두둥 등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상식은 상식이 아니다. This president can reverse them, and that I will do unless the Castro regime meets our demands. I am canceling the last administration's completely one-sided deal with Cuba. Tienen matándonos de hambre, toda La Habana entera se está derrumbando y estamos sin casa, sin nada. Tienen dinero para construir hoteles, para construir de todo. Y a nosotros nos tienen pasando hambre. 미국 국내 정치를 잘 봐야 되는 게 미국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랑 틀린 게 직선제가 아니에요. 직접 투표가 아니라 선거인단을 받아야 되는데 270명 과반수. 플로리다가 굉장히 중요해요. 29명이나 할당이 돼 있거든요. 근데 플로리다는 아까 설명하신 대로 쿠바에서 넘어온 반쿠바, 반경책을 지지하는 층이 많기 때문에 플로리다 선거인단을 잡으려면 쿠바에 대해서는 강경책을 써야 돼요. 근데 트럼프가 지난 대선에서도 플로리다를 이겼거든요. 계속 그렇게 되니까 계속 막고 있고. 그래서 불법 체류자 문제가 네, 미국의 제재가 지금 계속되면서 지금 쿠바가 사회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북한처럼 완전하게 배급 체계가 끊긴 건 아닌데 사실 배급 체계 자체가 좀 흔들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제 아동들을 위해서 분유 지원을 요청할 정도가 돼버린 겁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이후에 쿠바의 주 수입원이 뭡니까? 관광객이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고 그래서 지금 아바나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뭐 4번 정도 정전이 된대요. 한 번 정전이 되면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정전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전력 북한과 사정도 안 닮았다. 좋고 사실 굉장한 극심한 경제난에 지금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랑 손 잡아야 되겠다. 그러네. 맞아. 그리고 미국이 아직 경제 제재를 풀지 않고 있으니까 그리고 유럽 국가랑 국교 정상화 이미 돼 있는데 더 나올 건 없고 그러면 세계 경제 적어도 10위권에 있는
한국한테 눈길을 줄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아니 오준 대사님, 이게 수교를 우리가 맺겠다라고 하면 북한이 이걸 모를 리는 없을 것 같고 방해하지는 않았을까요? 과거에 항상 방해했죠.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제 좀 전격적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유엔 대표부 간에 하자 하는 얘기를 하고 일주일 후에 이제 실제로 발표가 됐는데, 전격적으로 한 거는 제 생각에는 쿠바 입장에서 볼 때도 어떤 의미에서는 북한의 체면도 살려주는 거죠. 만약에 발표를 하면서 자 우리는 일주일 후에 수교하기로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 일주일 동안 북한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방해. 뭐 막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건지 화를 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바에는 전격적으로 하는 게 북한에게도 체면을 살려주는 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쿠바와의 어떤 국교 수교의 주역이었던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그 뒷이야기를 좀 전해 들었거든요. 뭐 제임스 본드는요 울고 갈 정도의 그냥 막점 맞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것 같아요. 일단은 북한이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자들도 알면 안 돼. 그리고 대한민국과 쿠바 양국 이외에 다른 국가들이 알면 안 돼. 정말 은밀하게 해야 돼서 쿠바 외교 차관과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이 2번 정도 물밑에서 은밀하게 만났어요. 한 번은 과테말라에서, 한 번은 우리나라에서 만났어요. 은밀하게 만난 거죠. 그런데 당시 북한의 눈치를 좀 많이 봤다고요. 쿠바 차관이나 쿠바 공무원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감은 준비되어 있는데 쿠바 외교 차관이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스페인어로 sin prisa, sin pausa.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되 멈추지 말자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건 외교부 장관이 듣기에 야 이거 오준 선배한테 했던 얘기랑 좀 다른데 2015년에 쿠바가 보였던 공식적인 워딩이랑 다르다는 거예요. 그때는 국가 외교 관계는 하지 말자. 수교 관계는 아직 아니다 하고 선을 쫙 그었는데 이제는 멈추지 말자라고 한 거예요. sin pausa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딱 우리 외교부에서 준비한 비장의 무기를 탁 꺼내들었어요. 쿠바 외교 차관,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 딱 만났다잖아요. 근데 어떤 노래가 쫙 흘러나오냐면 쿠바의 국민 가수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의 노래를 쫙 틀었습니다. 맞췄다잖아. 이 노래잖아. 그러면 이 노래를 듣고 있는 쿠바 외교부 차관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나라 외교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 노래를 듣는 짭정은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만 흥이 오니까. 그러면 오준 선배 입장에서는 고영한 쿠바 반대했던 고영한 박사 입장에서도 한 번에 해줘야죠. 그러니까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은 말 그대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거의 아리랑급이거든요. 그렇죠. 일이 잘 안 풀리는데 아리랑 아라리가 나온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감동을 받았으니까 일이 좀 잘 풀리나 싶었는데 좀 어떻게 협상 좀 하자. 그랬더니 이제 쿠바 측에서는 의도는 좋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좀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라고 차일피일 또 협상을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해가 지나가고 그래서 우리 협상단도 이제 이게 정말 우리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라고 하고 있었는데 2024년 2월 7일 주 유엔 한국 대표부 황준국 대사 앞으로 한 통의 전화가 갑니다. 여보세요? 헬로우? 누가 걸었냐? 보니까 바로 주 유엔 쿠바 대표부 대사였어요. 전화가 왔다. 먼저 건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렇죠. 먼저 건. 일단 무슨 용무로 전화가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쿠바 측에서는 일단 만나자고. 보자.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뜻이죠. 그렇지. 만나자고. 자, 왜 부르셨습니까? 침묵이 흘러. 그때 쿠바 대표부 대사가 이런 말합니다. 한국과 의미 있는 교류를 원한다. 드디어 2000년 첫 수교 제안 이후 24년 만에 쿠바와의 수교가 성사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에 계셨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되게 옆에 있었어. 모든 사건 옆에 있었어. 이렇게 은밀하게 만났다.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 음악을 틀어줬다. 이런 얘기를 듣고 전화를 했어요. 왜냐면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작년에 그렇게 은밀하게 만나서 쿠바 재즈 틀어줬다며. 그랬더니 틀어줬지. 그래서 뭐 틀어줬는데 그랬더니 관타나메라 틀어줬지. 그러니까 음악이 좀 틀렸어요. 아까 그게. 그래서 제가 춤을 안 춘 거예요. 그 노래 썼어야 되는데. 곰파이 세군도에 관타나메라를 틀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체크를 직접 할 수 있는. 너무 잘했다. 제가 너무 잘했다 그랬어요. 쿠바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워낙 가까웠으니까 정말 찐친이니까 우리도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고 쿠바도 마찬가지죠. 샷업하고 조용히 그냥 갑시다 우리. 이걸 또 쿠바에 들어가서 우리가 대표단이 들어가서 하면 또 쿠바 외무성이나 각지에 또 그 친북 분자들이 있어. 친조선 분자들이. 또 우리나라 들어와서 또 뭘 한다 그러면 여기 또 언론인들 또 냄새나고 뭐 쿠바 뭐 외교장관이 왔대.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뉴욕에서 뭐 외교관들 만나는 건 자연스러우니까 조용히 만나서 일주일 후에 땅 합시다. 딱 발표 안 되면 뭐 북한은 그냥 꿀먹은 덩어리야 돼. 지금 아무 소리 못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쿠바가 우리하고 수교를 맺었다고 해서 함부로 또 그렇게 바로 맺힐 수 있는 관계는 또 아니잖아. 야, 이 정도면 거의 뭐 007 작전 수준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첫 버전에 있어서 뭐 액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더라도 국가 간의 어떤 수교가 훨씬 더 이렇게 긴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북한이 방해하고 싶어도 이 정도면 거의 뭐 손 쓸 틈이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엔 한국 대표부 안에서도 전화를 아까 받은 황중국 대사를 포함해 단 3명만 극비리에 내용을 공유할 정도로 보안에 신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 수교에 산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산? 큰 산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대통령실에서 주재하는 국무회의.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이 외국과 수교 조약을 맺기 위해서는 헌법 89조에 따라서 반드시 이제 국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문제는 국무회의의 사전 안건으로 올라가는 순간 그건 대통령실을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다 풀이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외교부에서 007 작전을 여기 한 번 더 쓴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국무회의가 진행 중에 이른바 즉석 안건, 쪽지 안건으로 차차차차 수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라고 가정을 하면 국무회의 중에 오, 연기 잘하신다. 거기 있었네. 거기 있었어. 나는 거기가 취재가 돼. 싹 이제 즉석에서 즉석 안건으로 간략 보고를 하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시키고 다시 이 종이를 수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회의 결과 때 이제 브리핑을 하거든요. 기자들에게 브리핑도 하고 백 브리핑도 하는데 그때 추가 안건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함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기자들도 모를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또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했냐면은 사실 이 수교 협상이 미국 땅에서 우리 동맹의 나라에서 이루어졌는데 미국에도 심지어 사전에 통보 안 하고 2월 14일 당일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쿠바와 한국의 그런 수교 협상이 엄청나게 물밑에서 진행됐던 거죠. 아니 근데 쿠바 쪽에서 수교를 맺자고 이제 연락이 온 게 2월 7일이었잖아요. 근데 왜 일주일 후인 14일에서야 수교를 맺게 된 거죠? 양국 정부가 국무회의라는 공식 절차를 걸쳐서 안건을 상정하고 결정할 시간은 필요하죠. 정도 일주일 정도면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건데 2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잘 아시죠? 아, 그렇죠. 발렌타인데이. 그렇죠. 근데 이제 쿠바가 또 카톨릭 국가이기 때문에 발렌타인데이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미 해결된 납치 문제를 양국 관계 전망의 장애물로만 놓지 않는다면 두 나라가 가까워지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며 일본과의 어떤 국교 정상화의 시동을 북한이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쿠바에게 맞은 뺨, 일본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데 한마디로 이제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 될 것 같고. 그렇죠. 이제 맞불을 놓기 위해서 이런 어떤 또 담화문을 발표한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이제 북일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는 건 굉장히 파격적인 담화문 아닙니까 이거는? 북한 외교가 이제 첫째 중심, 미국하고 관계를 개선한다. 두 번째, 한미일 공조를 파기한다.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는 건데 이게 왜 그러는가 하면 일본에 그 유엔사 후방기지가 7개가 있어요. 한반도 유사시에 한국 전쟁에서 쓸 미군과 연합군이 쓸 수 있는 무기와 무장 장비가 다 일본 그 유엔사 기지에 있어요. 이걸 끊어놓으면 전쟁이 일어나도 미군이 미국에서 가져오려면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한미일 공조를 끊는 게 북한 외교의 그 어떤 수건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하고 2018년도에 해서 워싱턴 가려고 그랬는데 워싱턴 가는 길이 막혔어요. 2019년도에.
아 이번엔 도쿄를 통해서 한번 가볼까? 그런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김여정이 맨 마지막에 이제 말을 덧붙였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현재까지 우리 국가 지도부는 이거에 관심이 없다. 지금 여기에 표명된 건 나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고 공식적으로 내가 그 조일 관계를 평가할 위치는 아니다라면서 한 발을 쩍 뺀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이제 고립되니까 우리도 너희들도 고립시킬 수 있어. 일본과 관계를 틈으로써 하는데 누가 믿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싹 빼면서 내 개인적 견해일 뿐이야 하고 빠지는 거죠. 일종의 응수타진을 한 거죠. 아니 그 북한이 일본을 예전에는 굉장히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조선중앙TV에서도 욕을 좀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찰지게 하죠. 엄청하죠. 일본의 섬나라 족속들에 대한 지탄의 목소리 또한 거세게 터져나오고 있다. 간악한 쪽발이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 아베 패당은 지랄 발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로운 섬나라 정치 난쟁이들의 온갖 악을 산생시키는 특대형 범죄 집단이다. 대단하다. 이게 참 국제사회에서 한 국가에게 이렇게 저희 일상적으로 듣고 살았어요. 공영방송. 보잘것없는 일본 열도의 4개 섬을 주체의 핵탄으로 바닷속에 쳐넣어야 한다. 일본은 더 이상 우리 가까이에 둘 존재가 아니다. 한 국가에서 발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기 죄송한데 좀 피나요. 근데 저런 저게 말을 예, 한국 분들이 듣기에는 막 이렇게 섬뜩섬뜩한가 봐요. 아니, 저희는 너무 평상시에 계속 듣고 살아가지고 그래서 북한에는 오죽했으면 영화를 만들어도 일제강점 시기에 순사가 북한의 그 노동자들을 얼마나 잔혹하게 막 그 똥물을 퍼먹이고 이런 영화를 어릴 때부터 보여줘요. 그 정도로 한국보다는 더 미국보다도 더 사실은 이 한이 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뭐 일본과 뭐 이렇게 탁 친선에 뭐 자세를 취하면 교과서에서 가르쳐줬던 거 그동안 TV에서 우리를 세뇌시킨 거랑은 너무 다른데 이런 좀 뭔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교육적으로는. 아니 그 북한이라는 나라가 이게 정상국가가 아니라 전시국가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항상 선동적인 어법들 이런 것들이 그냥 일상화가 돼버린 거죠. 우리 같은 경우 정말 극단적인 경우에 정말 적과 일전을 치룰 때 장병들한테 아니 지금 전쟁 중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저렇게는 이야기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그 반일 교육은 많이 해요. 근데 일정 수준에 올라간 간부들은 일본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우선 일본 엔화를 김정일 때부터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조총련 간부들이나 일본에 있는 뭐 조총련 사람들이 가면 007 가방이라고 있죠. 거기에 그냥 엔화 10,000원짜리 가득 채워서 김정일한테 갖다 바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간부들 속에서는 일본 엔화, 유로, 달러 다 나쁜 나라 돈이잖아요. 그거 좋아하고 담배도 일본 피스, 마일드 세븐 이게 최고급 담배야. 백성들한테는 그냥 미워하고 아가리가 어쩌고 욕을 해도 자기네는 또 그렇지 않다고. 맞아. 증오심을 심어주고. 그리고 이게 외교부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인가 하면 어차피 돈 나올 거는 일본밖에 없다. 식민지 배상금을 물어야 되니까. 그런데다가 한미일 관계가 강화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또 깨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그러니까 김여정이 말한 것도 마지막에 이건 그냥 내 개인 생각이야. 그냥 국가 지도부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이러는 것도 이런 복잡한 속내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 북한하고 손잡는 거 지금 가능합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얘기는 그건 김여정 입장이고 맞아, 북한 일본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본은 대한민국과 관계가 너무 그 어느 때보다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본의 입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과연 일본 국민들은 김여정과 북한의 이 같은 담화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 우리나라와 쿠바가 수교를 맺은 다음 날 북한 김여정이 북한과 일본의 정상회담 가능성 언급했는데 북한 김여정 속내는 뭘까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쿠바 수교하고 김여정 그 담화가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북한이 일본한테 접근하기 시작했던 게 요즘에는 작년 5월에 박상길 외무차관의 담화가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자 쫀리하고 좀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올해 1월 5일에 그 김정은 씨가 좀 그 노도반도 지진에 대한 위로 메시지 보내왔습니다. 맞아. 각하라고 했었죠 그때. 그때 좀 놀랐어요. 일본 총리 각하.
일단 그래도 일본 정부 입장으로서는 로얄 패밀리의 김유정 씨가談話 발표했기 때문에 그거는 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일본하고 진짜 그 협상을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곤도 세우고 그 진짜 상대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할 건지 아닌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다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서로 간 보고 있는. 최근에 이 대한민국과 일본과 미국, 한미일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북한이 일본 외교에 이렇게 좀 공을 들이고 러브콜을 보내는 게 혹시 무언가 일본에게 바라거나 노림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북한은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로는 트럼프 정권이 내년 1월에 당선된다고 전제하에 여러 가지 좀 외교적인, 군사적인 그 준비를 많이 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그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했을 때 많이 연구했다고 합니다. 왜 그게 그 성과 얻어내지 못했을까? 근데 그때 하나가 그 당시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여러 가지 좀 북한하고 이상한 꼴에 하지 말으라고 그 이야기 많이 했다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 한미 군사 훈련을 취소하면 안 된다거나 그 북한한테 핵포위를 인정하면 안 된다거나. 근데 트럼프는 아베 총리하고는 개인적인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그 이야기는 들었다고 합니다. 북한 입장으로서는 다시 좀 북미 협상 시작하면 또 다시 일본이 그런 걸 그 막으려고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자기들이 그 일본하고 북일 협상하자고 하면 일본은 일본 입장으로서 여러 가지 북한한테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일본도 북한을 눈치 봐가면서 그런 북미 협상에 여러 가지 주문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노리면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쿠바와 수교를 맺었다는 그 달콤한 어떤 열매만 취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바로 이 예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새삼 느낄 수 있는 게 국제정세라는 게 사실은 서로 간에 이익만 있다라면 어제 형제 같은 관계, 친구 같은 관계들도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북한과 사실은 일본도 어떤 외교적인 이익만 확실하게 보장이 된다면 언제든지 관계 개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가능성은 열려 있죠. 서로 간의 이익이 맞는다면 거래는 성사가 가능한 건데 제가 2018년 12월에 그 관방장관이 주최하는 납북 피해자 그 가족 모임에 초청되어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매년 12월에 관방장관 주최로 그 네. 행사를 하는데 기시다 총리는 이 납치 피해자 가족분들이 고령으로 다 돌아가시기 전에 적어도 유해 송환과 진실 규명은 해드려야 된다. 판을 풀어드려야 된다.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최선의 외교 노력을 기울여서 실현시켜 드려야 된다는 그런 명령을 외교부랑 정부 관리에게 내렸어요.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아까 김여정 담화문에서 나왔지만 다 해결된 문제는 얘기 안 한다는 것이고 일본 입장에서는 납치 문제 해결이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국하고 한국과 등을 돌리고 북한 비핵화 문제를 소홀히 할 수는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간극이 앞으로 어떻게 메어질 것인가, 메어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납치자 문제는 참 일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얘기예요. 네, 사실 지금도 기시다 총리가 어떤 공식적인 자리에 나갈 때는 그 푸른 리본이라고 그러죠. 그 납북자들을 데려오겠다 하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리본을 달고 나가고 굉장히 민감한 국내 정치적 사안이기 때문에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는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고요. 과거에 사실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결의안 같은 거를 협상할 때도 일본이 꼭 잠깐 납북권 문제를 내야지 납북 문제를 이렇게 꼭 짚고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네. 일본에게는 그걸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이 납북 피해자분들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본인 납북 피해자분들은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건 17명입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사라진 17명을 뜻하는 미싱 17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1977년 13살 중학교 1학년 나이로 학교에서 마치고 집에 귀가하던 길에 사라진 요코타 메구미야. 메구미 씨. 네. 이 메구미 양의 행방이 불명됐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어느 날 아주 뜻밖의 입에서 메구미의 소식이 전해진 건데 바로 한국으로 망명한 북한 공작원 안명진이
메구미는 북한이 납치한 거다라고 사실을 밝히면서 메구미 양의 실종 사건이 급반전되게 되죠. 20년 만에. 그 당시 이제 메구미의 납북 사실이 일본 사회에 알려지면서 일본 사람들 큰 충격을 받는 겁니다. 황당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끝나고 오던 학생 중일절이 배에서 태워가지고 북한으로 그냥 데려가 버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이제 딸을 잃어버린 그 메구미의 아버님이 납치 피해자 가족 연락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서명을 받아요. 그래서 모은 서명이 1,200만 명의 서명을 받죠. 1,200만 명. 그런 가운데서 이제 뭐가 밝혀지냐면 이렇게 납북된 사람이 한 메구미만이 아니다라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는 거죠. 여기저기서.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같이 운동을 하면서 일본 사회에 이제 강력한 충격을 주게 되죠. 네, 뭐 피해자들 또 일본의 관심 뭐 이런 게 총리의 방북으로 이어지게 되죠. 2002년 9월입니다.過去に北朝鮮の関係者が行ったことを率直に認め遺憾なことでありお詫びすると述べました。 진짜 저거 진짜 진짜 대단한 거였어. 인정했다는 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당시 이제 일본과 북한의 정상회담 의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방금 보셨던 납북자 문제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공식 오피셜 입장은 납북자 몰라? 완강히 부인하던 게 북한의 입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일본의 진상 규명 요구에 북한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대응을 합니다. 김정일이 직접 일부 막무가내 분자들이 영웅 심리에 의해 일본인 납치를 자행했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리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납북된 사람들의 신변을 공개하고 원한다면 돌려보내겠다라는 약속까지 하면서 마지막 재발 방지 약속까지. 당시에 이제 고이즈미 총리 입장에서는 일본이 원했던 걸 다 얻어냈다라는 평가가 나왔죠. 근데 그 숫자가 맞질 않습니다. 북한의 주장은 13명이에요. 13명 중에 8명은 사망을 했고 5명은 2002년에 고이즈미 총리가 다시 평양에 갔을 때 본국에 갔으니까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것이고, 일본 측은 아니다. 13명이라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최소 17명이 납치를 됐는데 4명에 대한 설명이 없다. 여기에 대한 명쾌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 북한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8명의 사망 원인이 자살을 했다는 교통사고다 가스 중독이다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 사망을 했으면 유해를 고기에 송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북한이 좁힐 수 있는지 굉장히 고민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북한과 일본이 만나기 위해서 넘어야 할 산들이 지금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 게, 사실 북일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는 오히려 이제 일본 측이 더 높았던 걸로 보이거든요. 게다가 또 지금 기시다 총리가 지지율이 지금 뭐 10% 20%대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뭔가 돌파할 수 있는 카드가 있는데, 만약에 이걸 한다면 이 송사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은 모멘텀을 얻거든요. 지지율 상승에. 모든 뉴스를 다 빨아먹고. 납북자 문제만 그래서 해결하는. 저는 예컨대 트럼프가 북한하고 만나가지고 뭘 해결할 것 같진 않아도 만나는 쇼를 하듯이 기시다도 그런 쇼 차원에서 정치적인, 이 사실상 해결될 거라고 믿어서가 아니라 이득을 위해서 어떤 만나는 쇼 같은 것 정도는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봐요.